직접 겪지 않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이름은 도은아. 4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납치를 당했다. 그들은 내가 재벌가 딸인 줄 알고 몸값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종이 한 장에 적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혼자의 전화번호뿐이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당장 가족에게 전화해. 아니면 죽을 각오해라. 나는 구겨진 종이를 꽉 쥐었다. 백지훈. 어릴 적 부모님이 정해준 약혼자. 이젠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납치범에게 넘겼다. 이 여자 우리 손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 준비해서 오후 2시 하남 다리 아래로 와. 잠시 정적. 그리고 남자의 웃음소리. 너 옆에 누가 있니? 나 혼자야. 영화 보고 있어. 사진 보내.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나는 포박된 상태로 사진을 찍혔다. 전송 후 그들이 물었다. 그 남자 믿을 수 있겠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고른 사람이야. 평범하진 않을 거야. 10분도 안 되어 사이렌이 울렸다. 문이 박살났다. 경찰이 들이닥쳐 납치범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얼굴. 그가 내 손을 풀며 말했다. 괜찮습니까? 서울강력반 팀장 백지훈입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부모님이 종이에 적어준 종이 조각 같은 약혼자가 지금 나를 구한 이 사람이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와의 인연은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내 인생의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남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하다. 사람과 사람을 엮는 방식이 납치 사건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약혼자라니. 구출된 후에도 나는 경찰서에 남아 진술을 해야 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어색하게 만든 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다. 백지훈. 차갑고 엄격한 강력반 팀장. 그리고 서류상 내 약혼자. 이 사건 이후엔 어디서 지낼 건가요? 그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몰디브에서 휴가 중이고 임시로 묵던 호텔도 계약이 끝났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따라오세요. 나는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의 차는 깔끔하게 정리된 SUV였다. 먼지 한 톨도 없는 실내는 마치 그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의 집은 서울 중심부 고층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갈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정돈된 식탁, 반짝이는 나무 바닥, 그리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테라스 흔들의자까지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거실 정리해놨으니 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마치 이런 도움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고마움과 거리감. 백지훈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이른 아침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내가 감사 인사를 건네면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무미건조하게, 마치 모든 것이 위무인 것처럼. 나는 집에 머무르며 구직 사이트를 전전했다. 경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일이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흐릿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그는 아침 식사를 차려두고 나갔다. 토스트, 삶은 계란, 따뜻한 우유 한 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집 안 곳곳에 작은 소품들을 놓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꽃병 하나, 핑크빛 테이블복, 직접 든 컵받침. 처음엔 아무 말 없던 그가 어느 날 내가 면접을 보고 늦게 돌아온 날 조용히 말했다. 집 분위기가 더 살아있네요. 고마워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고 그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선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 갑작스런 폭우에 우산도 없이 카페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금 어디세요?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잠실역 근처요. 비가 너무 와서 잠깐 피하고 있어요. 10분도 안 되어 익숙한 SUV가 내 앞에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타세요. 차에 타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연락했을 뿐인데 그는 정말 왔다. 신호등을 지날 때 조심스레 물었다. 일하는 중 아니었어요? 항상 당신 위치는 확인하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언제든 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두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이 떠올랐다. 매일 준비된 아침 식사, 갑작스런 빗속 마중,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함. 언제부턴가 나는 그가 밤에 돌아오는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먼저 저녁을 준비했다. 유튜브로 배운 미역국, 한쪽이 탄 계란말이.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자 나는 서서 그를 맞았다. 다녀오셨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식탁을 바라봤다.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나는 작게 말하며 계란말이를 그의 그릇에 놓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조심스레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생일엔 선물이 있어야겠죠. 상자를 열었다. 내가 매일 밤 끌어안고 자는 인형과 꼭 닮은 강아지 모양 키링이었다. 나는 그 선물을 품에 안고 눈물이 날 뻔했다. 꽃도 케이크도 필요 없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라면 그걸로 충분했다. 생일 저녁 이후 나와 백지훈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처럼 차가운 벽이 없었다. 나는 점점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고 그의 부재는 내 하루의 결핍처럼 느껴졌다. 다락방의 조용한 아파트에는 이제 내 요리 냄새, 청소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그의 그림자에 스며드는 내 숨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 따뜻함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얹혀 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 스스로 살아가야 했다. 부모님이 말한 자립이라는 말이 문득 현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찾아 나섰다. 이력도 없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기에 대부분의 지원은 아무 응답 없이 끝났다. 구직 사이트를 넘기며 하루하루 자존감이 조금씩 깎였다. 그런 어느 날 밤 나는 마치 운명처럼 한 공고를 보게 되었다. 경력 무관, 자격 무관, 고정급 월 250만 원, 채팅 상담 단순 업무. 조건은 터무니없이 쉬워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다음날 아침 면접 일정을 받았다. 약속된 장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어두운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삐걱거리는 철문, 불길한 기운이 밀려왔지만 나는 이번엔 정말 직장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희망에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좁고 습했고 3명의 사람들이 구형 컴퓨터 앞에서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를 맞이한 젊은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채팅 매뉴얼과 핸드폰을 건넸다. 업무는 단순했다. 정해진 문구에 따라 채팅을 이어가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채팅이 오갈수록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들이 점점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나 민감한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나는 서서히 불쾌함과 공포를 느꼈다. 이건 그냥 온라인 판매가 아니야. 그런 직감이 들었을 무렵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중년의 남자가 문을 잠그고 내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변했다. 한 달은 해야지. 그만두면 보안 위반으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 법적인 문서도 계약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실질적으로 감금 상태가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방 안에 갇혀 지냈다.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는 감정 없는 인형처럼 굴었다. 그러다 밤중 졸고 있는 직원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고 운 좋게도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 나는 위치 정보를 열고 백지훈의 공무 이메일 주소로 현재 위치를 보냈다. 메일 제목은 단 4글자였다. 감금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빛 바랜 형광등 아래 나는 속으로 수없이 자기 이름을 되뇌었다. 백지훈, 제발. 그리고 그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다. 문이 박살났고 강한 발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놀라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손과 다리가 동시에 굳어버렸다. 누군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기 전에 이미 눈물이 흘러나왔다. 백지훈이었다. 내가 꿈에서조차 그리던 그 사람. 나는 그의 품에 안겼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조서 작성실, 익숙해진 경찰서의 방 안,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백지훈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사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이번 일로 주요 온라인 사기 조직 하나를 일망타진했어요. 그가 처음 내게 건넨 말이었다. 당신의 판단과 침착한 대응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워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에게 휴식을 권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단지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반복적으로 감정의 바닥을 긁었다. 그는 변함없이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닐라 우유가 늘 놓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한 장의 기차표를 건넸다.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기차는 서해안으로 향했다. 인천의 해변은 바람이 강했고 해질 무렵의 하늘은 마치 불이 붙은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해변가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파도는 조용히 다가왔다가 또 물러갔다. 찰나처럼 소중하고 반복처럼 지겨운 삶을 닮은 리듬. 그는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 내가 기대어도 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감금 사건 이후 나는 백지훈 덕분에 구조되었고 그의 곁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나를 걱정하고 돌봐주었다. 아파트는 점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고 내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을 구하고 싶었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했고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고 싶었다. 하루는 백지훈이 퇴근 후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 씨는 총을 다룰 줄 안다고 했었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술김에 흘렸을 뿐인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응, 어릴 때 미국에서 사격 캠프에 참가한 적 있어. 그때 꽤 열심히 했었지. 그 후로 몇 년간 계속 연습했었어.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그럼 내일 나랑 같이 가요. 테스트 한번 해보죠. 다음 날 그는 나를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스포츠 사격장으로 데려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탄 냄새가 묻은 공기와 무겁고 묵직한 소리들이 내 과거를 되살렸다. 나는 10m 사격구역으로 향했다. 손에 총을 쥐는 순간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손끝으로 총구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눈으로 관역의 중심을 겨눴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정적 속에 전광판에 점수가 떴다. 10점 0점. 완벽한 중심. 백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진심이었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미국 전국대회에서 1등한 게 아니야. 그 순간 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은하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예전 전국 사격팀의 수석 코치였던 강지양 코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실력 아직도 유효하네. 혹시 잠깐 시간 있어요? 그녀는 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제안을 꺼냈다. 이번 달 말에 전국 유소년 사격대회가 열려요. 우리도 대표팀이 코치 자리가 비었는데 은하 씨가 임시 코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나는 당황했다. 저요? 코치라뇨? 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걸요. 하지만 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 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난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긴 고민 끝에 수락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대표팀 훈련장은 서울에서 꽤 떨어진 작은 체육관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코치라는 이름표가 부착된 옷, 어색했지만 묘하게 설레었다. 훈련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아이들은 각자 성격이 다르고 집중력도 천차만별이었다. 처음 며칠은 나를 무시하거나 장난처럼 대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다가갔다. 너도 실수했었지. 그러니까 그들도 이해해야 해. 백지훈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나는 아이들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그들이 사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왔다. 실력보다는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려 했다. 그리고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말을 잘 안 듣던 학생이 조용히 관역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매번 5점만 겨우 넘기던 아이가 8점대를 꾸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도 변화했다. 나는 매일 땀에 젖었고 손에는 분필 자국이 가득했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은 뿌듯했다. 그 변화는 백지훈도 느꼈는지 하루는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얼굴 많이 좋아졌네요.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래 보여요?
나 오늘 실은 한 아이가 처음으로 10점 맞췄어. 처음으로 웃으면서 나한테 하이파이브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중얼였다. 잘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다. 체육관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했다.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너희가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땀을 흘리며 총을 드는 아이들의 손, 입술을 깨무는 모습, 그리고 사격이 끝난 후의 안도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결과는 놀라웠다. 우리도 대표팀은 단체전 3위를 기록했고 한 학생은 개인전 결선까지 올라갔다. 아이들이 나를 향해 달려와 껴안았다. 코치님, 고마워요. 나는 울음을 꾹 참고 웃었다. 대회가 끝난 후 체육관 밖에서 백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부터 나를 바라보다가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피해자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처음 만났던 날의 냉정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삶이 다시 평온해지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 팀원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 아이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백지훈의 조용한 응원이 내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변함없이 무뚝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했고 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엔 식탁에 김이 나는 미역국을 올려놓기도 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행동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만든 집밥, 그가 준비한 약간 진한 커피, 그가 내 어깨에 조용히 올려놓은 손. 그래서였을까? 그날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나는 코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백지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한 여성과 함께 있었다. 여성은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이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백지훈의 팔을 가볍게 붙잡고 무언가를 말했고 그는 어색하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숨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도 그녀에게 익숙했다. 그 거리감 없는 분위기와 나눔 없는 대화가 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백지훈은 나에게 그런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한 채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앞이 흐려졌다. 바람이 불었지만 왜 이리 숨이 막혔을까? 그날 밤 백지훈은 평소처럼 귀가했다. 나는 이미 식탁을 정리해두었고 방 안불을 꺼둔 채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용산 쪽에 일이 있어서. 나는 그의 대답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본 장소는 용산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만큼 어색하고 빠르게 대답했다는 건 숨기고 싶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뒤돌아선 모습에서 낯설음을 느꼈다.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먼저 집을 나섰고 밤늦게 들어왔다. 그는 분명히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다시 침묵이 자리 잡았고 함께 있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며칠 뒤 나는 모든 짐을 정리했다. 내 옷, 책, 노트북, 그리고 그와 함께 산 작은 생활용품들. 모든 흔적을 조용히 가방에 담으며 손이 떨렸다. 아직 그의 향이 남은 베개를 안고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쪽지를 놓았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지훈 씨와 함께했던 시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게이트 앞에서 탑승 준비를 하던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훈아. 심장이 멎었다. 뒤를 돌아보니 숨이 가쁜 백지훈이 서 있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나려고 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내 손목을 잡고 손에 꼭 쥐고 있던 쪽지를 펼쳤다. 이게 다야? 지훈 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작게 말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백화점에서 봤어요. 웃는 얼굴, 내가 본 적 없는 미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 누나예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날은 조카 선물을 사러 같이 갔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왜 묻지 않았어요? 왜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그랬다면, 그걸 확인하면 나는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사람들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다시는 말도 없이 떠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꼭 물어볼게요. 오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감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별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전처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백지훈과의 오해가 풀린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 애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어두웠다. 말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건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있어. 내가 담당하게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험한 일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심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늦은 밤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다시 나갔다. 나는 불안했고 또다시 두려웠다. 이번엔 그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치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리고 그날 사건이 터졌다.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조직폭력배 검거 작전 중 경찰관 1명 부상.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건 백지훈이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경찰청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바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병원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진정 중이에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투명한 유리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팔에 붕대를 감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도 약해 보였다. 강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 건 너무 아팠다. 그는 곧 눈을 떴고 내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나한테도 숨기지 말아요. 혼자 싸우지 말고.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는 퇴원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언론은 백지훈을 강압 수사와 비밀 작전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일부 내부 고발자들이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경찰청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임시직무정지를 당했다. 당분간 조사에 집중하래. 명확한 결론 나기 전까진 출근 못해. 그가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 역시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 지훈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알아요. 며칠 뒤 나는 강지양 코치에게 연락을 받았다. 은하 씨, 이번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훈 씨를 변호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나서주는 게 어때요? 나는 망설였다. 내가 무엇을 말해봤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혼자 남지 않아야 해요. 기자회견 날 수많은 플래시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가 납치당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구조해줬고 이후로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직접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 그를 책상 뒤에 앉아 판단하려는 건 부당합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날 이후
여론은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백지우는 정식으로 복귀했다. 무혐의 처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나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은하, 응? 나, 이제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나도 이미 그런걸요. 그는 가만히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바람은 따뜻했고, 마음은 폭발하듯 벅차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함께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뀐 후, 나와 백지훈의 관계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해와 시련, 위험과 눈물의 시간들이 지나고, 남은 건 단단해진 믿음과 깊어진 사랑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유소년 사격팀의 코치로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고, 지우는 복직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건을 쫓았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사건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오래 기다려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훈이 평소보다 빨리 귀가했다. 손에 꽃다발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날이야? 그는 말없이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도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눈은 이미 뜨겁게 젖어들고 있었다. 몇 초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오래 기다렸어.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에 반지를 띄워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아름다웠다. 결혼 준비는 복잡하고 정신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즐겁게 준비해 나갔다. 예식장은 서울 북부에 있는 조용한 한옥 웨딩홀로 정했고 드레스는 내가 직접 골랐다. 지우는 신랑복보다도 예복 안에 셔츠 단추를 고르는데 더 고민이 많았다. 단추 색깔이 얼굴을 살린다. 는 내 말에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를 다시 고르러 갔다. 지양 코치님은 사회를 자처했고 팀 아이들은 축가로 동료를 불러주겠다고 떼를 썼다. 지훈의 동료 형사들은 축의금보다도 더 무서운 경찰 특유의 장난을 준비한다고 예고했지만 결국엔 축복만 가득한 날이 되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새하얀 드레스와 단정히 묶은 머리, 살짝 긴장된 눈동자가 낯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잔잔했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결혼식 전에 신랑이 신부를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한 채였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일들을 함께 넘겼잖아. 이제 신하니 미신이니 그런 건 안 믿어.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쓸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혼식은 작은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진심 가득하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식을 시작하며 직접 준비한 편지를 읽었다. 은하야, 처음 너를 봤을 땐 그냥 또 한 명의 사건 속 인물일 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내가 보호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엔 내가 위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 세상이 위험해도 내 옆에 너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줘. 나는 그 순간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처음엔 단지 혼인 약속이란 말 하나에 휘둘렸고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란 사람을, 그 진심을, 그 눈빛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라는 안전한 등 뒤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인생,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가까운 제주도로 4박 5일의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라산 아래 작은 민박에서 고등어구이를 구워 먹으며 우리는 마치 연애 초기처럼 모든 순간에 웃고 떠들었다. 그동안 겪어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 정말 드라마 같다고 웃기도 했다. 하루는 밤바다 앞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 그때 아니었으면 나 경찰 그만뒀을지도 몰라.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왜? 그 사건 이후로 너무 지쳐 있었어. 내가 뭘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헷갈렸고 버티는 게 맞는지도 몰랐어. 근데 너는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줬지. 덕분에 내가 다시 이 일을 사랑하게 됐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경찰인 게 자랑스러워. 세상은 늘 어둡지만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안았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세상을 지키는 이유가 생겼어. 누군데? 도은아, 나의 아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같은 집에서 부부로서의 첫날을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고
나는 여전히 체육관으로 향했다. 일상은 바빴고 평범했지만 서로를 기다리는 저녁 식탁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야, 응? 나 아빠가 되고 싶어.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어 말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고 싶어. 너랑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몇 달 후, 병원 진료실에서 나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심장이, 작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지우는 그 사진을 보고 말없이 나를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오래도록 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고.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오해, 눈물과 위기를 지나왔지만 결국엔 이 자리까지 함께왔다. 경찰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지훈의 동반자.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창밖에서는 참새 소리와 함께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손을 뻗었다. 그 자리는 따뜻했다. 그가 벌써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눈을 반쯤 뜨고 고개를 돌리자 백지훈이 조용히 누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부드럽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왜 안 깨웠어요? 그냥 내 자는 얼굴이 귀여워서.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직도 이런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내 자신이 우습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늘 쉬는 날이잖아. 좀 더 자도 돼. 근데 나 배고파요. 그는 작게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조용한 부엌에서는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 토스트가 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주방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진지하게 후라이팬을 돌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후 그는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내 이름을 불렀다. 특히 피곤한 날일수록 그는 은하야 라고 부르며 나를 꼭 안아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심했고 그 안도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함이었다. 그가 접시에 토스트와 스크램블을 담아내고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잼을 열어 내게 건넸다. 당신은 딸기잼파였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리고 당신은 버터 먼저 바르는 버릇 있는 사람. 그걸 또 기억하네. 그 정도도 기억 못하면 아내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젓더니 한 조각을 잘라 내 입에 넣어주었다. 충분히 자격 있어요. 과분할 정도로. 아침을 먹고 나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고 거실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가끔 이런 날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될 거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하고 단단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날카로움과는 다르게 그는 집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지훈 씨, 응? 아기 이름 생각해봤어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벌써? 응.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하은, 하늘의 은혜, 어때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아서.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쁘다. 마음에 들어. 남자 아이여도 괜찮아요. 하준, 이나. 우리 아이가 무슨 이름이든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런 따뜻한 대화 하나하나가 쌓여 지금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벅찼다. 해질 무렵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봄의 향기를 담고 있었다. 지우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걷는 것도 나한텐 기적이야. 왜요? 예전에는 늘 사건과 범죄에 둘러싸여 있었고 삶이란 게 무겁기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는 너를 보는 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됐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당신 옆에서는 늘 단순하고 평화로워요. 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사랑해, 도은아.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백지훈. 그리고 우리는 그 봄날 저녁의 마지막 햇살 속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우리가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완벽한 하루였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